말 한마디에 평생 후회합니다. 나이 들수록 입 다물어야 하는 이유. 정약용이 18년 유배에서 깨달은 침묵의 힘을 공개합니다. 입이 활을 부르는 문이며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조선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 선생이 남긴 이 가르침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특히 50을 넘어 인생의 후반전을 걷고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지혜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이 능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존재감을 보이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공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는 절제된 불투명함이야말로 진짜 품격이자 자신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속내를 모두 털어놓고 투명하게 사는 것이 정직한 삶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 훨씬 강한 내공을 지니고 있다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말을 아껴야 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조용히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힘은 모든 것을 드러내는 데 있지 않고 적절히 감추고 절제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깊으면 소리가 없고 바람이 강하면 흔적이 없듯이 진짜 고수는 자신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정약용이 살았던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험난했습니다.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마디 말이 목숨을 좌우했고 작은 실수 하나가 가문 전체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가 필수였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소셜미디어와 메신저가 발달하면서 우리는 매 순간 자신을 표현하고 의견을 내놓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드러내고 공유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일까요? 정약용은 이미 200년 전에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말을 아끼는 데 있다고요. 특히 50 이후의 삶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는 증명할 것도 없고 보여줄 것도 충분합니다. 남은 인생은 지키는 싸움이지 새롭게 얻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침묵이 곧 힘이 되는 것입니다.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되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이중적으로 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지만 정약용의 가르침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정직함과 과다 노출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정직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고 진실을 왜곡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과다 노출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사적인 부분까지 모두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집을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집에는 담장이 필요합니다. 담장이 있다고 해서 그 집 사람들이 거짓되게 사는 것은 아니죠. 담장은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내부를 보호하고 가족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런 담장이 필요합니다. 모든 생각과 감정을 다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경계와 여백이 있을 때 내면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을 공유합니다. 아침에 먹은 밥부터 시작해서 가족 간의 갈등,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까지 소셜미디어에 올립니다. 처음에는 공감과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정보들이 자신을 오가매는 족쇄가 됩니다. 한번 드러낸 정보는 다시 감출 수 없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문을 너무 활짝 열어두면 바람도 들어오지만 먼지와 해충도 함께 들어온다고요. 선택적으로 문을 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되 모든 사람에게 무방비로 속내를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판단력이 무뎌질 수 있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지고 그 과정에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털어놓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과다 노출은 결국 자신에게 해가 됩니다. 상대방은 그 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고 무심코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되 모든 것을 드러내지는 마세요. 진실을 말하되 모든 진실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말한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마음의 담장을 쌓는다는 것은 타인을 차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유리처럼 투명하게 속이 다 보이는 사람보다 옥처럼 단단하면서도 은은한 광채를 내는 사람이 되세요. 그것이 진정한 품격이고 나이 들어 갖춰야 할 성숙함입니다. 50을 넘기면 인생의 경험과 쌓인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때문에 말실수를 하기 쉬워집니다. 젊었을 때는 몰라서 조심했다면 나이 들어서는 안다고 생각해서 방심하게 되는 거죠. 특히 자녀 문제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내가 더 많이 알고 경험했으니 자녀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게 됩니다.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직장은 왜 그만두냐, 손주는 언제 낳을 거냐. 이런 질문들이 얼마나 자녀를 압박하는지 모릅니다. 부모는 걱정해서 나온 말이지만 자녀는 간섭과 통제로 받아들입니다. 또 다른 함정은 돈 이야기입니다. 재산이 얼마나 있다는 자랑도 문제지만 돈이 없어서 걱정이라는 하소연도 문제입니다. 자녀나 주변 사람들에게 경제적 상황을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관계가 계산적으로 변합니다. 도와줘야 한다는 부담감을 주거나 반대로 유산을 노리는 시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가 아프다 병원에 다닌다는 얘기를 습관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가까운 사람에게는 알려야 하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건강 얘기만 하면 상대방이 지칩니다. 처음에는 걱정해주지만 반복되면 피하고 싶어집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을 줄여야 한다고요? 젊었을 때는 말로 자신을 증명해야 했지만 이제는 침묵으로 품위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유리처럼 투명하게 속을 다 보여주는 것이 솔직함이 아닙니다. 안개처럼 은은하게 윤곽만 보여주는 것이 진짜 성숙함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많이 아는 것보다 적당히 궁금한 존재를 더 오래 기억하고 존중합니다. 모든 것을 드러낸 사람은 금방 실증나지만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사람은 언제나 신비롭고 매력적입니다.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도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상처받기 쉽고 너무 멀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적당한 거리, 적당한 불투명함이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 원칙은 더욱 중요합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간섭하고 조언하면 자녀는 숨이 막힙니다. 적당히 모르는 척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위한 배려입니다. 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 규모를 굳이 자세히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조용히 살면 됩니다. 건강도 관리는 철저히 하되 불평은 줄이세요. 아픈 것을 숨기라는 게 아니라 건강 얘기로 모든 대화를 채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정약용의 삶을 보면 침묵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유배지에서 보냈습니다. 신유박해로 형은 죽임을 당했고 자신은 먼 곳으로 쫓겨났습니다.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 찬 상황이었죠. 보통 사람이라면 하늘을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했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고 정치적 반대파를 비난하는 글을 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억울함과 분노를 말로 쏟아내는 대신 침묵과 저술 활동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감정을 즉시 표출하지 않고 사유로 다듬었습니다. 그 결과 500권이 넘는 방대한 저술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경세유표, 목민심서, 흥음신서 같은 책들은 지금까지도 한국 사상사의 보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유배 기간 동안 분노를 참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 감정은 며칠 만에 사그라들었을 것이고 아무런 결과물도 남기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삼키고 생각을 숙성시켰습니다. 순간의 감정을 영원한 지혜로 바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힘입니다. 말은 한순간에 사라지지만 글은 영원히 남습니다. 감정은 순간적으로 후련함을 주지만 사유는 평생의 자산이 됩니다. 정약용은 이 진리를 몸소 실천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즉시 해명하고 싶어집니다. 오해를 풀고 싶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흥분한 상태에서 하는 말은 논리적이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정약용처럼 일단 침묵하세요. 분노를 사귀고 생각을 정리하세요. 그리고 나서 필요하다면 차분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세요. 그것이 훨씬 설득력 있고 품위 있는 방법입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이 보여준 또 하나의 지혜는
생산적인 활동으로 에너지를 전환한 것입니다. 그는 원망과 한탄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결과물로 바꾼 것입니다. 우리도 억울하거나 화가 날 때 그 에너지를 건설적인 곳에 쓸 수 있습니다. 말로 푸는 것보다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 훨씬 강력합니다. 정약용의 삶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큰 소리로 자신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내공을 쌓는 사람이라고요. 침묵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화해야 할까요? 정약용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실용적인 대화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상대에게는 질문을 깊게 하되 자신의 대답은 간결하게 하세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적절한 질문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세요. 반면 자신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핵심만 간단히 답하고 넘어가세요. 길게 설명할수록 불필요한 정보까지 드러나게 됩니다. 둘째, 칭찬은 넉넉히 하되 자기 약점은 감추세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은 좋은 관계를 만드는 기본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를 굳이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겸손과 자기 비하는 다릅니다. 겸손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 비하는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셋째, 오해를 받았을 때 즉흥적으로 해명하지 마세요. 흥분한 상태에서 변명하면 더 꼬입니다. 대신 지켜보겠습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같은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오해는 자연스럽게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하게 해명하려다 오히려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사생활에 대한 질문에는 경계를 분명히 하세요. 결혼은 했느냐, 자녀는 몇이냐, 집은 어디냐 같은 질문들이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아직 준비 중입니다, 개인적인 부분이라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같은 부드러운 거절로 경계를 세우세요. 무뚝뚝하게 대답을 거부하면 관계가 어색해지지만 품위 있게 선을 그으면 상대방도 존중하게 됩니다. 다섯째, 논쟁에서 이기려 하지 마세요. 말싸움에서 이기는 순간 관계에서 집니다.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평생 앙금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관계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내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느라 관계를 망가뜨리지 마세요. 여섯째, 비밀은 절대 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비밀은 물론이고 자신의 비밀도 함부로 털어놓지 마세요. 술자리에서 분위기에 취해서 또는 친한 사이라는 이유로 비밀을 공유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지지만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일곱째, 대답하기 전 3초간 침묵하세요. 질문을 받으면 즉시 대답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3초만 기다려도 훨씬 신중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생각할 시간을 주고 실수를 방지합니다. 말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비언어적 표현입니다. 표정과 태도, 몸짓이 때로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합니다. 정약용은 언어뿐 아니라 행동거지에도 절제와 품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첫째, 과도한 웃음을 조심하세요. 웃음은 좋은 것이지만 너무 크게 자주 웃으면 가볍게 보입니다. 특히 어른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할 나이라면 웃음에도 절도가 필요합니다. 온화하게 미소 짓는 것과 낄낄대며 웃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인상을 줍니다. 둘째, 몸짓을 최소화하세요. 말할 때 손을 크게 휘두르거나 과장된 제스처를 쓰면 산만해 보입니다. 조용하고 절제된 움직임이 더 신뢰감을 줍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물이 깊으면 파도가 없고 사람이 깊으면 동작이 적다고요. 셋째, 표정 관리를 하세요. 감정이 얼굴에 다 드러나면 상대방이 쉽게 당신을 파악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나거나 당황해도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세요. 포커페이스가 최고의 방어막입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과도하게 들뜨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마세요. 넷째, 경청하는 자세를 보이세요. 상대방이 말할 때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며 들으세요. 침묵하면서도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정과 태도로 전달해야 합니다. 무표정하게 듣기만 하면 무관심해 보입니다. 적절한 반응을 보이되 과하게 리액션하지 마세요. 다섯째, 옷차림을 단정히 하세요. 옷은 말없이 당신을 대변합니다. 나이 들수록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이 중요합니다.
화려할 필요는 없지만 청결하고 정돈된 모습을 유지하세요. 옷이 구겨져 있거나 더러우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여섯째, 자세를 바르게 하세요. 구부정한 자세는 기운 없고 자신감 없어 보입니다. 허리를 펴고 어깨를 펴세요. 바른 자세는 건강해 보일 뿐 아니라 당당해 보입니다. 앉을 때도 다리를 꼽거나 비스듬히 앉지 말고 바르게 앉으세요. 일곱째, 시선 처리를 신중히 하세요. 상대방의 눈을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면 부담스럽고 반대로 눈을 전혀 마주치지 않으면 자신감 없어 보입니다. 적당히 눈을 맞추되 가끔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여덟째, 목소리 톤을 조절하세요. 너무 크거나 높은 목소리는 흥분한 것처럼 들립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신뢰감을 줍니다. 말의 속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빨리 말하면 급해 보이고 너무 느리면 답답합니다. 적당한 속도로 또박또박 말하세요. 정약용이 강조한 품격은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분위기와 태도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조용하지만 존재감 있고 부드럽지만 만만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세요. 경제적인 부분과 가족 관계는 가장 민감한 영역입니다. 여기서도 불투명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약용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오히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재산 규모를 드러내지 마세요. 돈이 많다고 자랑하면 시샘과 질투를 받고 없다고 하소연하면 무시당합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조용히 살면 됩니다. 자녀에게도 구체적인 재산 규모를 미리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유산 문제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부모의 권한입니다. 둘째, 직장이나 모임에서는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세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항상 가르치려 들면 꼰대 소리를 듣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배울 것도 많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과시하기보다는 질문하고 경청하는 태도가 존중받는 비결입니다. 셋째, 가족 간 갈등을 밖에 내보이지 마세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가족 간의 문제를 자세히 얘기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그 순간은 위로받는 것 같지만 결국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가족 문제는 가족끼리 해결하세요. 넷째, 자녀의 배우자, 즉 며느리나 사위와는 더욱 조심스럽게 대하세요. 아무리 가깝게 지내도 결국 남입니다.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사생활에 참견하면 자녀와의 관계까지 나빠집니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다섯째, 손주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마세요. 손주는 사랑스럽지만 양육의 주체는 부모입니다. 조부모는 도와주는 역할이지 주도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자신의 육아 방식을 강요하지 말고 젊은 부부의 방식을 존중하세요. 여섯째, 형제자매 간의 재산 문제는 투명하게 하되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부모님 재산을 둘러싼 갈등은 평생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대로 하되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돈보다 관계가 더 소중합니다. 일곱째, 노후 준비를 자녀에게 의존하지 마세요. 자녀가 효도하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당연하게 기대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노후는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기대는 순간 자녀도 부담스럽고 부모도 눈치 보게 됩니다. 여덟째,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지 마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돈 문제는 관계를 망칩니다. 정 도와주고 싶다면 돌려받을 생각 없이 주세요. 빌려준다는 생각으로 주면 못 받았을 때 원망만 남습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경계가 필요하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존중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지혜입니다. 이제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정약용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여러분의 일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침들입니다. 첫째, 하고 싶은 말이 생기면 한번 삼키세요. 입 밖으로 나오려는 말을 일단 목구멍에서 멈추고 이 말이 꼭 필요한지 자문하세요. 10중 8구는 하지 않아도 되는 말입니다. 말을 삼키는 습관이 몸에 배면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대답하기 전 3초간 침묵하세요. 질문을 받으면 즉시 반응하려는 본능을 억제하세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생각을 정리한 뒤 답하세요. 이 3초가 실수를 방지하고 품격 있는 답변을 가능하게 합니다. 셋째, 하루에 한 번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가지세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을 보내세요. 끊임없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이 시간이 마음의 여백을 만들어줍니다. 넷째, 사생활 질문을 받으면 정중하게 경계를 세우세요. 개인적인 부분이라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또는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부드러운 표현으로 선을 그으세요. 무례하게 보이지 않으면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매일 저녁 오늘 한 말들을 복기하세요. 불필요한 말은 없었는지, 누군가에게 상처 준 말은 없었는지 되돌아보세요. 이런 반성이 쌓이면 말하기 전에 신중해지는 습관이 생깁니다. 여섯째, 일기를 쓰되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마세요. 속마음을 털어놓을 공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말하면 왜곡되고 퍼질 위험이 있지만 일기는 안전합니다. 일기 쓰기는 감정을 정화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일곱째,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세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세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평정심을 유지하세요. 여덟째, 마음속에 자신만의 한 칸을 만드세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설명할 필요도 없는 나만의 공간입니다. 그곳에는 나의 꿈, 나의 상처, 나의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공간이 있을 때 비로소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18년 유배 생활 동안 이런 내면의 공간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처럼 단단한 내면을 가꿔야 합니다. 말을 아끼고 침묵을 지키며 불투명함 속에서 진짜 자신을 지켜내세요. 그것이 나이 들어 갖춰야 할 진정한 품격이고 인생을 단단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